시작했어? 자,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소개는 생략할게요. 다들 아시는 사이니까. 네. 영상 보고 오셨죠? 네. 자, 그러면 먼저 그냥 가볍게 일단 본인은 리스크 테이커인지 그 질문부터 해볼게요. 먼저 하세요. 아, 저 먼저요? 네. 저는 제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변의 평가를 보면은 아까도 먼저 얘기를 했다시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경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 자체도 지금 저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고 창업을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리스크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어 해서 일단 기업에서의 네트워킹을 먼저 갖추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 만약에 제가 정말로 리스크 테이커였다면은 그것보다는 현실의 당장 그 가능성과 내가 나중에 취할 수 있는 보상을 그거를 바라보고 바로 적은 가능성이면 뛰어들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 저는 리스크 테이커적인 성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돌아가면서 저는 원래는 제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딱히 제가 위험을 감수해서 뭔가 한 일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한때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뭐 새로운 공부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뭐 그래서 번지 점프나 이런 활동적인 것도 한 번도 안 해본 거 시도해보고 이런 것도 어떤 일종의 리스크 테이커 성향이라고 느끼다가 최근에는 이제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은 이제 뭐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자기가 할 수 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만큼의 노력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행동하는 게 저는 뭐 그 영상에서 교수님께서는 그런 게 리스크 테이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전혀 리스크를 미리 다 분석해놓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대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노력은 뭐 10을 하든 100을 하든 다 정해진 상태에서 뭔가 행동에 옮기는 거는 오히려 되게 리스크 어벌시브한 행동인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뭔가 새로운 거 했을 때 난 리스크 테이크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니 제가 딱 계산해 보니 여러 가지로 보니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만큼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리스크 테이커는 아닌 것 같다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도 리스크 테이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 입학해서 졸업을 했으면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할 기회나 그런 방향 자체가 많지 않아요. 동영상에 나왔던 무슨 근처 회사를 차린다던가 요즘 핫한 스타트업을 한다던가가 아닌 이상이야 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저도 뭐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딱히 지금까지는 리스크 테이킹을 했던 거 같아요. 저도 리스크 테이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 아까 대충 듣기로는 뭐 이제 위험을 분석하고 그걸 도전하냐 마냐를 따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좀 위험이 있다 싶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테이커하고 떨어지네. 지금 그러면서 분위기 자체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말하는 리스크조차 테이크하지 않는 4명 다. 그럼 혹시 주변에 나 말고 주변이 좀 리스크 테이커인 형이 있다 그런 류의 사람이 있다. 난 사실 이 사람이었어. 왜냐면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죠.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오래 남아서 위로 올라가자가 아니라 여기 회사에 있는 것들을 배워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창업을 하겠다는 목적이잖아. 그러면은 그 동영상에서 말했던 자기가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지금까지 계속 회사에 가서 할 예정이니까 오히려 이 넷 중에서는 제일 테이커지 않을까. 넷 중에서는 그럴 주변에 좀 독특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여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그렇게. 네. 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이미 창업을 해서 지만의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럿 있어요. 한 두세 명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옛날에 대학생 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 좋아하고 가장 그 중에 그런 친구들 중에 제일 지금
제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말을 받았을 때 이 친구가 생각난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본인이 경영학부를 다니다가 이게 좀 자기 길과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학업을 중단을 해버리고 해외로 그냥 1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본인이 나가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그쪽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까 말하신 대로 저 고등교육을 받고 수능을 쳐서 대학에 와서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다면 딱히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만한 그런 시점은 별로 없었어요, 기회가. 근데 그 친구는 그 와중에도 본인이 학업에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거를 억지로 꾸역꾸역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냥 자기의 타이틀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으려면은 4년제 대학 학위증은 필요하니까 그거는 최소한까지는 챙겨놓대. 그런 아이템을 중단을 해서라도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본인만의 강점으로 가져와서 그걸로 시작을 해본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성향이 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서 왔어요. 거기서 본인의 생활비도 벌어서 오고 그리고 거의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그 나이 때 가질 수 없는 약간 기술 같은 거 기술이랑 경험 왜냐면 1년 동안 아예 거기서 지내면서 24시간 그 일만 하러 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게 진짜 리스크 테이커가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서 다 찬성을 하시나? 네. 그런 일을 하시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갔어요. 네. 그냥 나 이거 갈까? 이러더니 가야겠다. 하고 그냥 바로 휴학했다 갔어요. 간다? 이러고. 그래서 와서는 왔다. 왔다. 일주일도 못 이제 봐. 나 이제 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회사 내에서는 혹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리스크 테이크는 본인이 할 기회라든가 그런 게 주어지나요? 근데 뭐 회사마다 또 다르고 부서마다 팀마다 뭐 그룹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원한다면 새로운 일도 충분히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기회가 뭐 요즘 뭐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한테 오는 모든 기회를 다 잡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회도 있고 선택권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는 온전히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물론 분위기라는 게 이제 뭐 시점도 좀 잘 맞아야 되고 현재 정책 자체가 이제 뭐 새로운 걸 많이 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진짜 한번 뭐 얘기를 꺼내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잘 구축돼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뭐 제가 일하는 팀에서는 IT라는 특성 때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스타트업이랑 같이 일을 해본다거나 이런 걸 계속 뭐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뭐 영상에서 나왔는데 이거 뭐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실패 뭐 300억을 몇 번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이거 책임지고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적으로 처음부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구축을 하는 거죠. 뭐 스타트업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처음 시도해보는데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고 확대 전개하는 식으로 처음에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지 않는 환경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서 뭐 보통 리스크 테이커라면 한 번에 갑자기 뭔가 팍 성공할 수 있는 혁신 변화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변화는 바로 눈에 띄지 않지만 조금씩 했을 때 어떤 역시를 딱 넘으면은 거기서 성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보통 말하는 것처럼 회사에서는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저는 반대로 대부분의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윗선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부서를 신설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 요즘 좀 핫한지 좀 됐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부서와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신기술을 결합을 해서 뭔가 만든다. 예를 들어서 뭐 AI를 활용해서 저는 게임 회사 다니긴 하지만 뭐 AI를 활용해서 역사 탐지 곳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그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발제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윗선의
경영진의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 따라서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일거리를 많이 가져오시는 분인데 그것도 어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있던 걸 뭔가 통합을 하고 멀지를 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온다의 느낌인 거지 새로운 사업을 새로 확장을 한다 이런 뭐 스타트업과 같이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스타트업하고 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물론 탑다운적인 측면이 있고 그 상부의 이제 의사결정에서 그런 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새로운 일을 하기에 이 부서는 그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최상위 의사결정권자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새로운 부서 만들어서 이거 새 거에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도 밑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업무를 가져와서 우리 이거 통합할게요. 근데 기존 업무랑 이거 같이 해서 통합해야 되니까 지금 인력으로 부족하다. 아니면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사결정할 자료나 보고를 올려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결정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시작이 아예 처음부터 탑다운인 경우도 충분히 있죠. 요즘에 뭐 AI가 핫하고 딥러닝이 핫하니까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 AI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좀 더 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그럼 이거 괜찮네. 그래서 바텀 탑 다운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케이스마다 좀 본인이 속한 지금 팀이 그게 가능한 분위기인다는 거죠?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굳이 제가 있는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각자 실무자들이 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은 더 많이 아니까 의사 위에 CEO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딱 결정해서 뭐 이거 내일부터 새로운 부서 만들어 이 부서 없애라고 안 하거든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뭔가 자료를 만들고 보고를 해서 그거 A안, C안, B안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A로 가 B인데 B 다시 뭐 B에다가 플러스 뭐 알파 해서 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자료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분위기겠다는 어떤 팀이든 다 모든 의사결정권자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위에 사람 마인드는 밑에서 받고 있습니다. 부서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개인 말고 기업 측면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보면은 교수님께 영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약간 지금 혁신은 말만 하고 있다. 기업이 말은 혁신 외치는데 정작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하시잖아요.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반대의 기업을 보통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뭐 게임 회사 NC 소프트 그 정도? 보통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삼성이나 현대는 좀 보수적이고 얘는 좀 정체되어 있는 지금 물론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 있는 정점에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 약간 그렇게 보시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큰 기업들은 이제 리스테이크를 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후발주자인 기업들이 리스테이크를 함으로써 기업들을 넘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오히려 근데 영상에서 말씀하신 건 좀 반대로 말씀하셨던 후발주자들은 뒤에 앞에 있는 애들 따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할 일이 없고 맨 위에 있는 애들이 이노베이터가 돼야 돼서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까지가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네이버 제가 모르겠어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워낙 우리가 스마트폰 뭐 이런 새로운 IT 생태계가 생기면서 그냥 주목을 많이 받는 거라서 과평가되는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현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기업이라서 그런 대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기존 산업에서 혁신을 이루는 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면 말한 것처럼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기존에 있는 게 있고 이걸 통째로 한 번에 탁 갈아엎으려면은 정말 힘들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의 리스크 테이킹의 장점은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작은 조직 딱 만들 때 순간 카카오 같은 조직을 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뭐 그 정도 실제로 그 규모가 크진 않겠지만 50명 팀 만들어서 걔네로 한번 해보고 대신 얘네는 티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뭐 현대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가 주 상품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은 현대 자동차다. 근데 자동차 별로 없어. 혁신을 노력을 안 하네.
라고 쉽게 그쪽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작은 조직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로보틱스를 한다거나 뭐 지금 또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도가 있는데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뭐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성향 자체는 좀 이제 보수적이라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예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은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영상에서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우리나라 쪽은 이제 또 팔로워십에 훨씬 강한 편이고 그래서 거기서 정체되어 있다는 게 주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내로라는 현대자동차도 실제로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말한 로보틱스나 그 모빌리티 생태계라의 구성을 새로 하려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그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건물 그 사이에 간극을 메꾸려고 무한히 거기서 지금 프로젝트식으로 팀을 조직했다 해체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부분은 당연히 밖에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번에 현차 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네?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는 그 누구 뭐 대기업이라는 게 그 어떤 기업보다도 이 수익 창출이란 그 이윤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곳인데 걔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남들 따라하는 것만 따라하고 거기서 그거를 새로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동감을 하지 못했고요. 물론 그 부분을 이제 이노베이터로서 이제 조직을 아예 혁신적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그 와중엔 또 필수 불가결하게 뭐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그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 이전에 일단 확실한 수익성을 가진 그런 전략 부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가공 중이다. 네. 걔는 대기업들이랑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항상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생각을 할 때 문제는 교수님이 영상 중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업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변에 사례도 많이 봐오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는데 가장 문제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큐베이팅을 한다면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내주잖아요. 거기서 제일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업의 미래와 여기 이게 이윤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윤리적인데 윤리? 네. 얼마나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데 공공부문에 이게 맞아? 이러한 부분을 더 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윤 창출에 대한 부분은 그냥 숫자로만 나타나면 되는 거고 그것보다도 이제 대회에서 선정될 때 광고 될 때 우리 이런 거에서 이만큼 키웠다 할 때 그 이미지가 더 좋은 거를 뽑으려고 이게 얼마나 하는 좋은 거죠. 네. 이게 공익성이 얼마나 더 좋은지 그거에 현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정부가 개입해서 자기 입맛대로 뭔가 학교를 조정하는 네. 연구를 그래서 스타트업을 많이 인큐베이팅을 할 때 인큐베이터들이 더 신경 쓰는 분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노베이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블록체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회사 내부에서만 참여자들이 쓸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 이제 여러 공공의 익명의 사람들이 많이 써서 검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거의 정부에서 등한시해요. 금기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 한번 ICO 사건이나 그리고 그런 되게 코인에 대한 안 좋은 도박적인 이런 인식 그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이걸 나라에서 주도해서 도박을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금지를 시키고 그쪽에는 인큐베이팅을 거의 안 시켜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 따라잡았죠.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력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이 비등비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혁신적인 무언가를 키우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기업 내부에서는 이미 그쪽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보다도 이제 나라에서 민관 주도 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 그 파장력이 더 크고 이윤 창출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더 따져서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교수님이 예로 드셨던 NC 소프트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그 3N 중에 제 생각에는 제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NC가요? 왜냐면 걔네들이 내는 게임이 거의 다 자신들이 기존에 쌓았던 IP, 지적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게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걔네는 퍼블리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게임을 사와서 우리 회사가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만들었던 게임들이 지금 리니지, 아이온, 불소, 브레이드소 그리고 모바일에서 뭐 하나 있었는데 이거 잘 안 되시죠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낸 게임들을 보면 리니지 2, 아이온, 리니지 레볼루션, 모바일 리니지, 불소, 요번에 불소도 요번에 불소 모바일. 그러니까 이거 얘네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을 해서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게임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 왜냐면 그 리니지의 그 감성을 그대로 이식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엔 따지고 보면 돈 되는 게 누구지? 크게 두 가지 타겟으로 잡으면 어린 아이들의 돈을 많이 뺏을 거예요. 그들 고객으로 대상을 해서 그러니까 얕은 고객층을 많이 잡을 거냐? 아니면 이런 하드한 이런 뭐지?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잘한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검증된 거.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리니지라는 IP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이거는 10년, 20년 동안 검증된 자료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돈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PC는 결제 제한이 있어요. 근데 모바일은 없어요. 뭐 금액 제한? 성인도 없어요. 성인도 있어요. 얼마? 50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그거보다 보통 돈을 더 많이 쓴다고 그러지 않나? 그거는 왜? 그렇지 그게 아이템 거래를 하는 거지. 이거는 그 거래에 제한이 없을까. 근데 이 내부적으로는 얘네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금에 대해서 과금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제약이 모바일에 지금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었고 그리고 수익성을 검증을 하다 보니 인증된 IP? 돈도 들어올 때가 됐구나. 이미 헤비 유저로 이미 해외 유저를 확보했어? 뭐 요즘 아저씨들 핸드폰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 사양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 그래서 가자 해서 간 게 리니지 M이고 완전 기식한 거. 리스크를 거의 감수하지 않는 회사. 그런 느낌. 불소 같은 경우는 사실 뭐였어요? 그렇게 수익성이 많이 나는 게임은 아닌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IP니까 그리고 모바일이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요즘 더 이용률이 많으니까 모바일로 한번 하자 라고 해서 불소를 아마 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C가 적합한 예시 엔진은 교수님께 한번 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시점적으로 근데 영상 촬영이 17년도 그 영상이 그때 촬영되는 그때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리 M도 오래 나왔는데 하긴 여태까지 정체성이 계속 그렇게 왔던 이게 오래 나왔어요? 올해 초에 리니지 M이? 올해 초 엄청 오래된 거 같아요.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요? 올해 초인지 작년 중순인가? 왜냐 작년 헷갈렸는데 작년이라고. 포위하는데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 뭐 이게 그게 제재하거나 인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해가 넘어갔네. 작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내부적으로 들리는 말로는 신작 프로젝트가 계속 몇 개 엎어졌어. 내부에서? NC 내부에서? NC 내부에서 수익성이 없었어. 그리고 또 리스크테이킹을 할 수 없는 게 IT 회사, 특히 게임 회사가 판이 엎어지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테이킹을 못해. 여기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소규모의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뭐 다른 스타트업과 일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뭐 계속 조금씩 밀어준다고 하면 게임에서는 이거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딱. 근데 망했습니다. 망한다. 진짜 이런 구성에서 물론 그게 있긴 해요. 3개월 동안 인사팀 소속으로 있어서 다른 팀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팀이 있고 B 팀이 있어. 내가 나와서 새로운 C라는 게임 만들다가 실패를 하면 내가 A 팀이든 B 팀이든 이 사람과 연줄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걸 못 찾으면 되게 많이 회사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가야 되는 거죠.
일이 없으니까 3개월 동안 이해를 줬어. 리스크에 대해서 근데-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근데 이게 비단 NC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직이 잦아요. NT에서 게임 회사가 유달리 낮아요. 3N이 뭐예요? 넥슨 넷마블. 근데 이거는 사실 위에는 그래도 좀 남은 거고 그 아래로 가면 갈수록 그 일이 좀 더 비일비재하죠. 왜냐면 프로젝트 엎어지는 일도 많고 하니까 돈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리고 너네는 할 거 없잖아. 그래 버텨가라.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프로젝트 없는데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이거 내보내는 거지. 다른 회사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오히려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에는 이쪽 보수적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머리부터 그 팀원 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네. 근데 그래서 책임을 지는 그렇네. 왜 사실 책임을 지는 게 리스크 테이킹을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리스크 저기가 뭔가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리스크 테이커이긴 한데 근데 그게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까 결과가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만드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 책임지는 건 맞는데 원래 자기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 맞는데 치명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말 자체에서 좀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모한 건 리스크 테이킹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의 한도가 어디까지냐 라는 것 차이인데. 예. 근데 이 IT계는 지금 게임 개발계는 보니까 뭐가지? 그냥 리스크 테이킹 이고 무모한 거라고 되어버린 이미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렸네. 그럼 신상품 개발을 실패했는데 말 나오세요. 어제 게임 들어서 만들고 조금만 더 버텨보고 나 싶으면 버틸 수 있을로. 이게 리스크 테이킹일 수 있어 내 리스크 인생에서. 테이커 시대. 그러면 잠깐 이제 애플 얘기를 좀 넘어가서 교수님 애플 지금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교수님 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본인들 생각에 지금의 애플은 예전과 많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좀 팀 되게 요리사셨구나. 포커. 되게 애플 제품을 10년 가까이 쓴 사람으로서 앱등이는 아니고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그리고 맥북이나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틀리네. 아니, 맞는 거. 애플 워치는 않습니다. 시계를 볼 줄 몰라서.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되게 안 좋다기보다는 저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CEO가 앉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스티브 잡스 자체도 본인이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있는 기술들을 잘 조합한 거다. 근데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제품으로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스마트폰이라는 걸 제일 보급을 파격적으로 시킨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노베이터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거를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팀쿡을 CEO로 추천을 해서 안 쳤냐는 아마 그것도 그런 부분을 바랬던 것 같아요. 사업의 약간 다각화? 지금 보면은 원래 어디 출신? 주방. 네, 전형 요리사였다. 네, 그러니까 어디 부서에서 뭔가 헤드를 하다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 어느 부서였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부서였던 거 기억나요. 근데 아마 다각화 쪽에 좀 더 수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뭐 애플이 너무 비싸게 파는 건 맞아요. 네, 좀 살짝 정신 나간 것처럼 비싸게 팔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네. 근데 여태까지는 시총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반대로 좀 지금 삼성전자에서 IM 부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화웨이랑 그 중국 업체들보다도 웨이보나 순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판매량 자체가.
그런 거를 볼 때 그쪽에는 수완이 있는 사람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후에 장기화 됐을 때 어떻게 될까는 이제 이건 역사만이 나중에 판단을 해주겠죠. 그럼 아직은 판단이 이르다? 판단이 이르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냥 뭐 주변의 비판이나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커라는 성향 자체도 그거잖아요. 주변의 비판과 좀 비난과 이거 그래 좀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는 거를 본인의 생각이 이래서 딱 뛰어넘 본인의 생각을 밀고 나가서 이거를 성공시키는 걸 보고 리스크 테이커라고 하잖아요. 가격은 확실히 리스크 테이킹이. 그건 확실히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리스크 테이킹적인 경향으로 사업 다각화 시켜서 좀 문어발식으로 정확하게 뭐였어요? 잘 몰라요. 뭐 다각화라고 한다면은 제일 좀 이어폰에 아. 말한다던가. 그 어떻게 보면은 나올까 했는데. 그 이제 사이즈를 여러 가지 키우고 이랬던 게 네. 원래 잡스 시대에는 애플 내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팜 크기여야 된다고 손바닥만 해야 된다고 그걸 무조건 고집하던 거였고 일단 스티브 잡스가 경영선에 다시 쫓겨난다 그래서 했던 게 모든 걸 없앤 거였잖아요. 사업 라인을 모든 걸 다 패스를 시키고 그때 당시에 애플이 옷도 팔았어요. 옷도 팔고 컴퓨터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그리고 뭐 저 USB 액세서리 뭐 그리고 키링까지 파는 그런 문어발식 기업이었는데 걔가 와서 한 게 싹 다 라인업 정리시키고 우리 전자기로 가면서 아이팟을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건데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로 회기죠. 과거로 회기죠. 근데 옷도 팔고. 그게 옷까지는 아마 이제 어느 방향성을 잡는 건 이제 또 다른 얘기. 다각화를 지금까지는 확장을 하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 경영 입장에서는 근데 애플 얘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리스크 테이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애플 같이 정상에 있는 기업이 리스크 테이킹 안 해서 혁신이 안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크 테이커라고 하는 게 보통 성공했을 때 리스크 테이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예를 들어서 리스크 테이킹 내부적으로 계속 할 수도 있죠. 하고 있는데 혁신을 할 방법을 못 찾고 있어서 제품이 예전처럼 이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아서 얘네 뭐야 왜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진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가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리스크가 그런 그러다가 리턴으로 안 돌아오는 거죠. 리턴으로 리스크 테이킹 했는데 리턴이 안 돌아오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 가혹하다 그래. 리스크 테이크 너는 성공을 못했으니까 리스크 테이크 안 했네가 돼버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실패한 사람한테 리스크 테이커네가 아니라 리스크 테이커의 사례 이러면은 어떤 위협을 감지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얘기만 쭉 나오지 절대로 실패한 사람한테 리스크 테이커 아니죠. 뭐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분석도 안 해보고 이런 위협조차 검토를 안 해보고 했다? 안 했네. 그런 그게 너무 실패 결과가 사례